안녕하세요. 북덕방 기자대 박종화 기자입니다. 요새 집값이 떨어진다 아니면 다시 오를 거다 말이 많은데요. 어느 쪽이든 이제 무주택자분이나 집을 갖고 계신 분이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에 대부분 지역에서 좀 이제 집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사실 원래는 2023년도부터 본격 하락이라고 봤는데 2022년 시작할 때 연말에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가 있었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우려하던 지표들, 거래량, 또 매도 가격, 가격 변동률, 또 미분양이 서울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데이터들하고 여러 가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종합해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좀 하락이 빨리 시작되겠다고 판단됐는데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거기다 이제 기름 분 거죠, 기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 빠르게 하반기부터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제 조만간에 발표하잖아요. 8월 9일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대책이 시장의 연착륙을 도와주는 게 있다라면 조금 좀 순화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예상치 못한 가격의 좀 급격한 하락이 하반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주택시장이 장기적인 대세 하락기에 좀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이미 저는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거는 단적인 예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이제 200까지 보통 표시를 하는데 200이라는 수치가 나오면은 자기가 버는 소득의 50% 정도를 주택 담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투입이 된다는 수치예요. 그럼 100이면 2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히 한 100 정도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수치가 200이면 임계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요새 DSR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시잖아요. DSR 정부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임계점이 대한민국이 45.9입니다. 주택담보 원리금 상환만 가지고. 근데 우리가 차 살 때 리스로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노트북을 사도 할부로 사고 이러면 다 그게 내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수치가 45.9예요. 근데 그 수치가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다르고 있어가지고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금 200을 찍었습니다. 작년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50%를 감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 50%의 개념에서 우리가 저금리일 때 감내할 수 있었다라면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50을 넘잖아요. 그건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세대들이 특히 작년, 재작년에 영끌하신 분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고가주택 막 오르는 거 갭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급락은 저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빚이 있을 때 내가 재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짧은 시간에 갑자기 갚으라 그러면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집이 경매를 당하잖아요. 그럼 원래 자기의 자산 가치를 보장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분은 파산하면서 시장 경제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착륙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이자도 유예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를 유예했단 말이에요. 원금 상환도 유예하고 그분들이 갑자기 대출로 자영업이 안 되니까 생활을 유지를 했어요. 왜? 대출을 받아서. 근데 갑자기 유지가 안 되는 라인에서 이자가 늘어나게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게 되면 부담이 엄청나겠죠. 그 가구를 계산한 게 이번 상반기 보고서에 나왔어요. 한은에서. 가구 수로 한 27만 가구 됩니다.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가구가. 그 지점이 제일 불안한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30조 기금을 마련했어요. 탄감 이런 대책을 줬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결국은 좀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30조 기금 대출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 있겠죠. 세일 앤 리스백.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팔아요. 팔면 일단 뭐가 정리되잖아요. 팔았지만 나한테는 임차를 해야 되잖아요. 살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그 집을 리스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해주는데 저금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면 생활을 유지하고 자영업이 유지가 되고 경제가 살아나면 돈이 모이면 갚을 수가 있잖아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그런 지원책도 추가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갚아야 될 돈이 3억인데 지금 3억을 어떻게 갚아요? 이자나 이런 계산하면 3억을 한 달에 원리금 상환해서 만약에 300을 낸다. 그럼 생활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터지니까 그럼 그거를 기간을 늘려가지고 정부에서 일부분을 지원하고 자산관리공사 쪽에 이제 기금이 또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예전 정부에도 다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런 팩트들을 지금 나열해 줘야 되는 거죠. 미리 쫙 해줘야 시장이 야 폭락까지는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대책이 아직은 안 나오는데 이번 대책을 좀 기대해 봅니다. 8월 9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하는데 사실은 기재부에서 발표해야겠죠. 근데 기재부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게 9.6.21 대책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주택자나 갭투자 하신 분들은 좋으실 거예요. 왜 좋냐면 한 번만 임대를 더 주면 양도세가 비과세니 뭐 이런 박수 칠 일이죠. 네. 실제로 투자 카페에서 나이스 윤석열 이런 뭐 댓글들 제가 읽으면서 저는 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임차인은 그냥 주택가격이 지금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앞에다 코스프레 해가지고 임차인 안정화 해놓고 월세세액 공제하고 소득공제 넣었는데 그 금액 따져봤자 얼마 안 됩니다. 몇백밖에 안 돼요. 근데 저 임대인 분들은 그냥 갭 투자한 상태에서 무주택 갭 투자한 경우에 5% 인상하고 쭉 유지되고 2년 뒤에 팔면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의 액수가 뭐 5억짜리면 한 8천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취약자나 약한 계층을 커버를 해줘야 경제 시스템에서 아시겠지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네. 밑에 계층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물론 저 위에 꼭대기 분들은 뭐 헬기를 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안 망하겠지만 중산층도 무너지고 이래 되면 더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시는 말씀은 부동산에서 위험한 지점은 제가 볼 때 갭 투자한 분들 중에 무리하게 투자한 분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네. 왜 많지 않냐면 서울 아파트가 전국에 뭐 한 30-40% 거래가 되니까 서울 아파트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도 한 9만 7천 호가 거래가 됐어요. 아파트가. 그리고 4만 7천 호가 21년도에 거래가 됐어요. 올해는 더 적죠. 그럼 두 개 합하면 14만 정도 돼요. 14만. 넓게 15만 잡으면 연끌 세대가 30%잖아요. 3.1인선 3만 55, 4만 5천 세대. 그 중에서 아시겠지만 그 대기업 출신 또 그리고 경찰분들, 경찰공제조합, 은행 금융조합, 또 뭐 군인공제조합 이런 데 계신 분들이 그때 대출 이자가 1%예요. 그래도 갭 투자 붐이 불 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투자한 분들이 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4만 5천 중에 반 정도는 그 정도 했겠죠. 또 대기업의 단톡방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뭐 무조건 해야지 남는 거다. 네. 뭐 제가 아는 젊은 분도 다 하던데 그 수치를 반 잡으면 4만 5천에서 2만 5천 2만 2천 5백 남잖아요. 네. 그럼 2만 2천 5백에서 자기가 능력이 된 분도 한 반 있을 거고 반 정도. 그러니까 풀로 하면 2만 5천. 풀로 안 하고 반 치면 한 12,500 세대만 무리하게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만약 전세가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깡통 전세가 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갖게 되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이자 부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 만 몇천 세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영끌 투자하신 분들도 갭 투자하신 분들도 구분해야겠죠. 구분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어려운 분들은 조금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적어는 없지만 핵심적인 요소들이 영끌 세대들의 비중은 의외로 적다. 제가 볼 때 적고 도리어 이 중산층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4인 가족 이런 데 분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초 같은 것도 다행히 고정금리지만 변동금리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숫자가 지금 70%라고 나오는데 통계에는 계산하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분들 중에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4년 근무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뭐 한 1억 모았어요. 근데 그걸 5억짜리 집 갭 투자할 수 있거든요. 신용대출 1억 받고. 네. 이런 분들이 좀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커버를 잘해주면 연착륙이고 그거를 할 여력이 안 되면 약간의 좀 부침이 있는 폭락을 우리 2030 세대들은 처음 겪어볼 거예요. 네. 근데 정부의 지금 어떤 제 느낌에 정부의 방향성을 볼 때 이런 얘기 드릴게요. 부자들은 집값이 내려가던 올라가면 신경 안 씁니다. 내려가면 줍고 올라가면 털고 이런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일부. 그러면 중산층에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은 나름 자산 관리를 하겠지만 또 2030 세대들은 지금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계산해 보니까 월급은 답이 없으니까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의 문제인 거죠. 기득권에.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자영업자가 제일 크다고 보고 네. 미국 금리가 두 번째. 네. 미국 금리가 물가를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또 올릴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힘든데 또 올리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커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그때는 뭐 제가 볼 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상승기 때 조바심에 이렇게 연끌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집값이 조금 떨어지니까 지금 급매로라도 털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안고 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부류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갭 투자를 투기의 목적을 하신 분이 계실 거고, 뭐 거주용 겸 투자 이런 건 저는 뭐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건 자연히 붙는 거잖아요. 실거주를 하면 이왕이면 살 때 더 오를 때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용과 투자용으로 나눌게요. 그냥 네. 나누면 그럼 실거주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버티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네. 다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과도한 대출 뭐 70% 80% 받으셨어요. 자기 자본이 좀 적어요. 적은데 지금 잠시 올랐을 거예요. 20년도나 21년도에 산 분들은 지금 다 한 10% 20% 오른 상태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제값에 팔기는 억울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계산이냐? 금리가 지금 미국이 연말에 3에서 3.25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럼 3 갈 거 아니에요? 네. 3 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일 경우입니다. 고정금리 상관이 없죠. 변동금리자들은 그 금액이 생각지도 못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걸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5% 6%까지 올라갔는데 신용등급이 또 낮은 분들은 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8%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1% 오를 때 보통 1.5에서 2% 올라요. 기준금리가 오를 네. 때. 그럼 그걸 덧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내야 될 돈이 있잖아요. 예. 그 돈이 내 소득이 그걸 못 메꾼다. 그러면 과감하게 저는 털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지금 털어도 만약에 올라가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이 미친 집값이라 한때 했잖아요. 조바심에 사셨지만 네. 더 올라갈까 봐 사셨잖아요. 항상 주택 가격은 물가 상승률만큼 유지를 해요. 그 사이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건데 이번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 상승률보다. 그럼 조정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계산을 냉정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할 때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손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은 경제 자본주의 논리에서 공급 수요의 원칙하고 다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조금 결정을 내기가 힘드신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 냉정히 판단하셔서, 아, 지금이 더 내려갈 거라고 판단되고, 만약에 내려가요. 근데 털었어. 그러면 사전총액이나 물건들이 분양가가 나올 거 같잖아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현재 기존 주택 값이 정상 가격인가? 내가 수요자라면,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을 사겠는가? 사전총액을 가겠는가? 물론 거리에 대한 지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겠죠, 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 거래량인 거죠. 거래량이 자꾸 줄고 기존 주택이 거래량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자들이 현재 시장을 외면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라고. 그게 이제 합리적 기대가설이라고 있어요. 예. 다 모아지잖아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정책을 써도 올랐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코로나에 잠겨있던 저금리 유동성이 충분히 집을 사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사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지금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계산을 잘 하셔야 되고, 갭 투자자분들은 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주식을 해보셨을 거예요. 갭 투자할 정도면 2030 세대나 40 분들도 다 주식은 조금씩 해보셨을 거예요. 다 알잖아요. 버티면 이긴다, 주식은.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신용 미수를 쓰면 망한다, 알잖아요. 위기 왔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 똑같이 보시면 돼요. 다만 기간의 차이만 있죠. 세 가지잖아요. 상승하냐, 유지하냐, 하락이냐. 예. 그럼 그 비중을 계산하시면 자기가 선택을 해야겠죠. 아, 나는 상승할까 하면 가져가시면 되고. 근데 버틸 수 있을 때 그것도. 네. 유지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계산하시면 되죠. 아, 난 실거주로 갈 거야. 근데 갭 투자면 유지가 되면 별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나 뭐 주식 가격이 요동칠 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뭐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하락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무리하게 끊어서 전세보증금을 맺혀놨잖아요. 아, 이 사례를 들으면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갭투자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프로지온가라는 게 수원 매교역에 입주를 했어요. 저번 달에 입주를 했는데 3,000세대예요. 되게 커요. 대단지고 좋아요. 커뮤니티도. 그때 한 달 전에 전세 가격이 5억 5천 6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3억 5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억 5천을 어떻게 내려올까요?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뭐예요? 저번에 우리 막 오를 때 다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 사는 분들이. 네. 그러면 다 자기가 감내하는 선에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높은 걸 하려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다운사이징이나 월세로 가는 거죠. 그럼 그 빈 걸 어떻게 하죠? 중요한 건 그 소유자는 어떤 입장이 되냐면 세입자가 안 맞춰주면 잔금을 못 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연체 이자율은 막 8% 10%잖아요. 겁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겠죠? 그럼 빨리 싸게라도 놔야겠죠. 그리고 빈 부분을 다른 데 대출 받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연체 이자 내는 것보다. 그게 당연히 내려가는 건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는 항상 전세 가격의 하락은 주택 가격의 하락의 전주현상이에요. 예. 하락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주위에 만약에 수원 SK 프루지오 매교역 근처에 갭투자를 했다. 그럼 벌어질 일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서울 곳곳에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갭투자하시는 분들은 판단하실 게 뭐냐. 첫째, 자기 자산 앞으로 금리가 좀 올랐을 때 부담 능력이 커버 가능한지. 그 다음에 주위의 시장 상황. 내가 산 주택이나 그 아파트의 주위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자꾸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본인도 1년, 2년 뒤에 전세 가격이 만약에 5억짜리인데 1억 투자해서 4억짜리 전세를 놨다고 쳐요. 좋을 시절이니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3억 되면 어떻게 돼? 1억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1억이 내려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딱 말씀드려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냉정하게 한번 계산하셔야 딱 1박 2일 투자하시면 답 나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무주택자 분들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부 무주택자. 공급 대책을 기다리느냐, 네. 아니면 떨어지는 저점을 잡아서 오르냐. 그게 이제 한 달 전까지는 그랬어요. 예. 한 달 전까지는 그분이 이겼는데 예. 지금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예. 금리를 뭐 엑셀 밟듯이 막 쫙쫙 올리니까 한 달마다 0.7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네. 역사상 미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거의 두 번째구나. 80년도 폴 보커라는 양반이 올릴 때 두 번째인데 40년 만에 그만큼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보시기에 8월 15일인가 CPI 미국 CPI를 발표를 해요. 그게 만약에 또 역대 최고인 8.1%를 확 죽여가지고 지금 유가 내려가고 있지만 그게 뭐 한 6, 5 떨어지면 좀 난데 그게 뭐 7.5다. 그러면 한 번 더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확실하게 잡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뭐 15일 날 지표를 좀 보시면 좋은데 미국이 금리를 안 올려야 이게 뭐 정리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갈 텐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김정은 이 친구가 또 뭐 9월에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하려고 자꾸 또 뭐 협박을 하니까 네, 예고를 하고 있죠. 심리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러면 국가 개념에서 해외 자본들은 만일 위해서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데서 벌어질 일들이 너무 지금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위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시장을 예전처럼 너무 편안하게 보지 마시고 2030 세대들은 처음 겪어보셔서 감이 안 오실 거야. 그래봤자 다시 오르잖아. 근데 항상 좀 돈을 번 그동안 지금 405이 많이 안 사잖아요. 그 이유는 이미 그 트렌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30 분들이 그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 얘기 들으면 놀라실 텐데 어느 변호사가 작년 가을에 저한테 교수님 저 집 팔았습니다. 딱 그래요. 집 좋은데요. 변호사니까 좋은 데 있었겠죠. 팔았대요. 왜 팔았어? 청약해서 또 해야죠. 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청약해서 또 해야죠. 정말 똑똑한 양반이죠. 네. 거의 답을 준 것 같은데 이 얘기면 우리 시청자 복덕방 기자 시청자분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사례가 좀 딱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많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전 청약이 그만큼 뭐 나쁘게 얘기하면 로또라 그러지만 네.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무주택자가 바보같이 거긴 또 집단 대출도 돼요. 장기적으로 지금 기준주택을 무리하게 사서 40년 모기지를 가느니 거기 집단 대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림이.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수요자들이 안 움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팁들을 잘 정리하셔서 대처하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한문열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주택 하락기 과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사야 되는지 버텨야 하는지 잘 따져보셔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